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한 학교에 5년에 걸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신청 마감을 앞두고 각 대학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대학 서열화를 부채질하고 학교 통폐합 등이 어려운 사립대는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남궁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는 최근 협약을 하고 글로컬 대학 30 사업 공동 참여를 논의 중입니다. 두 학교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자원 등을 공유하는 연합대학도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용하는 공유대학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혁신에 방점을 두고 구조개혁을 직접 언급한 만큼 통폐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 간 공동대응과 협의는 필수라는 겁니다. 양 대학의 통합은 다양한 대학 혁신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양 대학의 특성을 살려 공유대학, 연합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충북에선 청주대와 서원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세명대, 중원대 등 사립대들도 지역 상생 방안에 방점을 둔 전략을 마련해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사립대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사실상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불가피한데 국공립대와 달리 각각 다른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대는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 사업 대상 학교가 10개에 불과해 한 지역에서 1개 학교 정도가 선정된다면 이 역시 사립대보다는 국립대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업체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선 상생 발전 방안도 쉽지 않습니다. 한계적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 혁신, 대학 통합이나 이런 거가 아니면 승산이 없어서 저희들은 탈약하고 통합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지방대학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마지막 보루라는 주장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 유도에 따른 갈등과 지원 탈락 대학의 도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지역 대학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쯤 첫 대상 10개 학교를 발표합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앞서 보신 글로컬 30을 겨냥해 일찌감치 통합 추진을 결정한 국립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교감이 없는 통합 추진에 내부 구성원 반발이 이어지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최종 의결기구인 교수회의에서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교수회의는 17일 서면으로 진행했는데 대상자 75명 가운데 68명이 참여해 찬성 41, 반대 27로 가결됐습니다. 두 대학이 통합해 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지원금이 1.5배가 돼 5년 동안 1,5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 학생과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셉니다. 학생들은 교수회의를 앞두고 임시학생총회를 열고 통합은 물론 글로컬 대학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초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교육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 본부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의견을 무시해가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글로컬 사업 지원을 위해서 모든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교수회의 직전 회의 방식을 서면으로 바꾼 데 대해 교수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 왔을 무렵에 학교 측으로부터 문자, 톡이 온 거예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합니다. 대면으로 해서 교수들끼리 찬반 의견을 충분히 내고 토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사결정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22일부터 수업을 거부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교대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 사범대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단독 단과대 형태로 통합하고 부산대 다른 과 학생들의 복수 전공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산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교원 양성기관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부산교대의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 통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최고의 교원 양성 기관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고.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이 본격화하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C 뉴스 박인매입니다. 최근 경북 포항에선 석유공사의 가스전 탐사 과정에서 어장이 망가지는 등 어민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어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해경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항 구룡포항에 입항한 체납기 어선입니다. 배 안에 어구와 부위 등이 실려 있는데 대부분 홍게잡이 어장에서 잘라낸 것들입니다. 홍게잡이 어장이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가스 탐사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탐사 수행업체가 체납기 어선들을 시켜 제거한 겁니다. 제거에 앞서 업체 측과 합의를 본 어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민들로선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인 격입니다. 이 때문에 해경을 찾아가 막아달라고 신고했지만 해경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모든 피해 발생이 다 하고 난 뒤에 손괴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손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걸 멈추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어민들은 어장을 손괴하고 있는 체납기 어선의 배 이름까지 해경에게 다 알려줬는데 즉각적인 대응이 없어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여기에 해경이 가스 탐사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함선에서 어장을 손괴하지 말라는 홍보 방송을 했고 어장을 자른 체납기 어선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스 탐사로 인한 이 같은 민원과 갈등은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가스 탐사 수행업체는 지난 2021년에도 혐의를 인정받아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중에 있는데 여기에 가담한 체납기 어선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괴를 사주한 사람이나 손괴 사주를 받고 손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는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벌이 없으니까 똑같이 계속 돈을 받고 손괴를 행위를 하고. 한편 탐사 수행업체는 합의가 안 된 어민들에 대해선 어선 한 척당 3,500만 원의 변제 공탁금을 걸고 어장을 일방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어선 5척의 손실액만 8억 원이 넘는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주택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의 경우 아직 외래종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기념물 제17호 청주 표충사입니다. 1700년대 조선 영조 때 지어진 이 사당 곳곳에 무언가 나뭇결을 따라 갉아먹은 듯한 구멍이 확인됩니다. 이 같은 증상이 처음 확인된 건 지난 2015년. 집단으로 나무를 갉아먹는 길이 2-3mm가량의 흰개미가 원인이었습니다. 보통 썩으면은 나무가 겉에부터 표시가 나는데 흰개미 피해를 입으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 속을 다 갉아먹었어요. 청주 낭성면에 있는 단제 신채호 사당에서도 출입구 기동 밑동에 무언가 갉아먹힌 흔적이 확연합니다. 이 같은 흰개미 피해는 문화재뿐 아니라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전통 한옥 민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 유시촌 날개가 확인이 되긴 했는데요. 그게 지금 그쪽에 보면 거의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좀 이제 구멍 같은 데를 좀 틈을 막아놨나 봐요. 이곳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외래종이 아닌 국내종으로 추정되는데 마찬가지로 목재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부 국내 흰개미 또는 그냥 일반 기타 곤충입니다. 이게 기타 곤충 같은 문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 불안해하시니까 지금 그게 너무 좀 과장이 돼가지고 다들 이게 집에서 벌레 나왔다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외래종과 국내종 할 것 없이 흰개미로 인한 목조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흰개미류 발견 시 국립생태원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전한데요.
독도가 그려진 고지도 연구를 통해 일본의 주장이 억지임을 밝혀내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입니다. 1811년 제작된 개정 일본 여진호 정전도에 그려진 죽도와 송도 모습입니다.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인데 일본 경의도선에서 벗어나 있고 일본 영토라고도 채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년 뒤 1840년대 제작된 지도에는 경의도선뿐 아니라 채색까지 확인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억지 주장의 근거 자료로 조작된 고지도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도 지난 2020년부터 독도 고지도 구축 DB 사업을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하는데 고지도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독도재단에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인 독도 고지도에 대한 DB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구 용역 사업 결과 미국과 일본에 소정된 독도 관련 고지도 245점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900여 점의 독도 고지도 자료가 축적됐습니다.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들 중 대부분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그리고 있는 지도들이 있는데 이런 지도들은 기존의 원본 지도들을 조작한 지도들이거나 지난해 독도 고지도 발굴을 위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일본 와세대 대학 등 13곳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독도 관련 고지도를 추가로 발굴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고지도의 발견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자료로서 그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부산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신고 횟수 제한을 통보해 논란입니다. 최현광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남구 문현동의 한 주택가. 차도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학교가 7개 밀집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학생 통행이 많은 낮 시간에 현장을 다시 찾아보니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양쪽 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일쑤입니다. 정확하게 한 8시 한 1, 20분부터 한 9시까지는 항상 복잡해. 네. 차들이 큰 도로 많이 밀길 이쪽으로 와가지고 네. 한 번씩 정체가 좀 되고. 네. 이 때문에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주민은 자녀가 사고를 당할 뻔해 집중 단속을 해달라며 구청 측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남구청은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를 월 10회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횡단보도는 분명히 보행자 신호였거든요. 신호였는데 이제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딸아이가 지나가다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일부 조정을 좀 해서 그것도 한번 돌아가 추이를 한번 더 보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인은 직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청장이 민원의 내용을 거부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행정 편의에 가로막혀 오히려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합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오늘은 박종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헌팅 거절의 앙심, 여성 폭행한 압구정 펀치남입니다. 이 참으로 끔찍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번호를 알려달라는 헌팅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일면시 없는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논란입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5m 정도를 뛰어와 피해 여성을 마치 오락기계처럼 풀스윙으로 때린 장면이 CCTV에 담겨 충격을 줬는데요. 피해 여성은 배우를 꿈꾸던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이 사건으로 얼굴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얼른 엄정한 경찰 수사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억소리 나는 국회의원 재산 증가입니다. 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 코인 보유 논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참 가슴이 쓰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가슴 쓰릴 일이 있다고 하죠. 네, 최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최근 3년간 21대 국회의원 재산 증감 현황 추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국회의원 1인당 신고 재산 평균액이 27억 5천만 원에서 34억 8천만 원으로 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재산 평균 증가액 1억 원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34명은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추가 매입했는데 대부분 실사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힘겨운 하루를 이어가는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조금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난 24일 오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른바 건충학으로 불린 남모 씨가 지은 아파트 세입자였는데요. 그는 남 씨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지난달 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찾아 한 차례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목숨을 끊은 사람은 인천 미추홀구에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네,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더 이상 없어져야 할 텐데요. 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도 마련된 만큼 정책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기준금리 3.5%, 3회 연속 동결입니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3.5%로 묶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물가 상승 압박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금리를 더 올려 위축된 경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또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1.4%로 예상했는데요. 그만큼 수출과 투자 분야에 따른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죠. 오늘의 마지막은 누리호 첫 실전 발사 성공입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설명해 주시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5일 시도한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험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의 비행 여정은 18분 58초 동안 이어졌는데요. 누리호는 이날 발사 125초 만에 1단계 로켓을 분리하고 2분여 뒤 2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이후 정상 비행을 이어가다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달해 싣고 간 위성 8기를 모두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6개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발사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색 차트 핫5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제강점기 파리장서운동을 아십니까? 당시 조선 유림은 독립을 호소하는 긴 편지, 장서를 파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문건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칠곡 출신 회당 장석연 선생이 쓴 파리장서 초안이 104년 만에 프랑스에 전달됐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프랑스 파리에 모인 전승국은 전후 처리와 식민지국의 독립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심산 김창숙 선생은 이 회의에 조선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파리장서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파리장서는 칠곡 출신 독립운동가인 회당 장석영 선생이 초안에 썼고 면후 각종석 선생이 수정한 뒤
유학자들이 영어와 불어로 번역해 프랑스에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면후 집과 심산 유고 등 당시 기록에는 장서를 파리로 보냈다고 나와 있지만 번역본은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칠곡군은 장서경 선생의 항일 정신을 기리고자 파리 장서 초안이 담긴 서책을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독립을 바랐던 유학자 137명의 염원이 104년 만에 프랑스에 닿은 겁니다.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해서 대사님께 파리 장서를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다시 한번 기리고자 이 자리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뜻이 늦게나마 관철이 되어서 돌아가신 그 선현들이 다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칠 때 선비들은 붓을 들어 일제의 만행과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세계에 알리려 했습니다. 100여 년 전 들끓던 항일 정신이 다시 조명받는 가운데 유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파리 장서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파리 장서 운동에 대해서는 연구도 3.1 운동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아는 국민들도 많이 적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자들의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각 지자체들이 많게는 10수억 원씩 매년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체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부실에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문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길고양이는 누군가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집 앞에서 똥 싸놓고 막 말도 아니고 쓰레기 봉지 다 뜯어놓고 짜증나 죽겠어 진짜. 고양이들이 밤에 많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막 싸우는 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서울시는 2008년부터 길고양이 소음 민원 해결과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해왔습니다. 서울시가 TNR 사업에 들인 예산은 2019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올해 약 17억 5천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식 현황을 조사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 거의 같은 지역을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을 때 꾸준히 줄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시의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NR 사업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군집 내 개체 75%가 중성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중성화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길고양이 특성상 번식 속도가 빨라 중성화 속도가 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군집에 있는 애들이 75%가 이제 중성화 수술이 돼야지 효과가 좋거든요. 중성화되지 않는 그 개체가 있으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고양이 특성상 자기가 숨을 것과 먹을 것이 충분하게 되면 거기에 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충분한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한편 현장에서는 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니터링이 체계적이지 못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보통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개체수 이런 거 조사는 하더라고요. 근데 서초구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뭐 현실적으로 뭐 고양이가 어디로 이동한다 뭐 이렇게 주체적인 관리는 조금 안 되는 게 맞죠. TNRM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는 사실 정부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민과 관이 같이 협의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관에서 그런 어떤 인력을 배분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혈세 예산이 투여해야 되고 또 인력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TNR 사업이 현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중성화율을 높이거나 통계체계 구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충북 청주에선 무자격 중개업자를 일컫는 떴다방이 다시 기승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1년 전매 제한이 걸렸음에도 좋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해주겠다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흥덕구 송절동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지난주 청약당첨자 발표 뒤 서류 접수가 한창인 이곳에 십수명의 사람들이 입구부터 자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나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당첨자에게는 좋은 가격에 분양권을 사겠다며 미당첨자는 적은 프리미엄에 분양권을 팔겠다는 등 호객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입니다. 출근하다 보면 원래는 주차장이나 이런 길에 골목들이 좀 한산했었는데 요새는 뭐 차댈 때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좀 근처 쪽 지나다니다 보니까 조금 타지에서 오신 것 같은 느낌? 그런 아무튼 여러 분들께서 그냥 단체로 몰려 계셔가지고 그냥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모습들은 조금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최근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분양권을 1년 동안 판매하지 못하도록 전매 제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중개인은 제한이 풀리는 1년 뒤 명의 변경 등 꼼수를 부려 자체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리미엄까지 제시하면서 매수와 매도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피가 발사가 가격이 작지가 않아요. 4,500에서 5,500까지 나와요. 성사만 되면 단기 차익으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어 호객 행위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들 불법 중개업자는 신분까지 속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신을 청원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속 실장이라고 소개한 업자는 확인 결과 근무 이력은 물론 자격 유무도 불확실했습니다. 근무 이력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몰라요.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무자격 불법 거래의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실수요자라고 입을 모읍니다. 타지에서 막아가지고 명함까지 위조해서 불법 이게 전매제한테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피해를 붙여서 막 거래하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보호받지도 못하고 1년 전매 제한 돼 있는 거를 거래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침체로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들, 올여름 냉방비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음식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텅 빈 가게에는 에어컨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줄어든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모를 손님 맞이를 위해 에어컨을 꺼두기 어려운 겁니다. 벌써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작년에는 46만 원 선을 냈는데 올해는 지금 이달 말에 내야 될 돈이 58만 원이에요. 더위가 한창 시작되면은 굉장히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조그만한 업체에서 한 달에 30-40만 원을 더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전기료 부담에 유통업계에서도 에너지 비용 절약을 위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개방형 냉장고를 밀폐형으로 바꾸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해 전기 사용량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에너지 바우처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